오늘은 쭈암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동안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23년 9월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 투자, 주식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이랑 계좌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아해 주셔서 또 그러다 보니 또 운이 좋아서 네. 또 얼마 전에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웅달 책방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재밌게 잘 하고 가겠습니다. 네, 쭈암님은 집 약간 과장된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집을 맞습니다. 팔아서 주식에 올인하고 공기업을 퇴사하고 월 1,000만 원 배당을 받으시는 투자자로 이제 알려져 있으신데요. 네. 유튜브에서 계좌 공개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혹시 시작 전에 투자 금액과 수익률 등을 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채널에서 뭐 인터뷰를 할 때 뭐 집을 팔아서 뭐 올인을 했다,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투자 기간 중에 짧게 2번 정도 하긴 했습니다. 네. 하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현재도 자가로 대출 없이 아파트 한 채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 금액은 24년 동안 계속 급여의 절반 이상은 계속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뭐 성과급 같은 것도 네. 한 푼도 안 쓰고 항상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가치하고 뭐 배당 재투자, 그러니까 복리 효과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 계산은 좀 힘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엑셀로 어떤 분들은 월별로 딱 정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으로 보자면 대략 한 10억 수익이 한 10억 초중반 네.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둔감해지는 면도 있고 제가 사실은 가계부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지는 않지만 증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월별 거래 내역서 있잖아요. 네. 그 잔액 현황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계좌와 보유 종목은 유튜브에 항상 공개를 하니까 그 흐름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생애 투자 소득을 보자면 투자 금액은 24년 총급여가 18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부부 합산이고요. 퇴직금은 4억 6천 정도인데 여기에서 퇴직금은 한 2억 2천 정도, 2, 3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명퇴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네. 명예퇴직금이 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13억. 근래에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또 이렇게 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자산 평가액은 현재 이제 주식 계좌가 왔다 갔다 해요. 16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16억, 네. 주택이 10억에서 26억. 요. 그 정도 되고요. 투자 소득은 자산 평가액 빼기 이제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16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총 10억을 투자하셔서 지금 주식 계좌에 16억, 주택으로 10억에서 26억으로 이제 네, 그렇죠. 불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남편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로 이제 또 퇴직금이 들어가겠죠.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올 게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제 투자 소득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월별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근 3년 소득 자료를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토기 투자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금액이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22년에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좌가 2개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4천만 원 정도 되고 23년에는 뭐 또 5,800, 그리고 24년에는 지금 7,600 정도 되는데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죠. 네. 분기 배당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아랫부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3년치를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현 손익이 이렇게 7,200, 실현 손익 요 밑에 이제 계좌가 3개다 보니까 각각의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 3년 동안
배당 소득이 1억 7천. 그렇죠. 그다음에 실현 수익이 수익이 1억 3천. 요건 아마 주식을 파신 걸 말씀하신. 맞아요. 네, 주식 매도로 1억 3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또 리밸런싱을 또 리밸런싱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서 평가 이익이 올라간 게 6천 총 맞아요. 5억 거의 8천만 원. 5억 네. 7천 9백만 원. 네. 대단하시네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네. 이게 어제자 제 계좌 평가액입니다. 네. 어제가 좀 올랐고 오늘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17억을 어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좌 평가액에서 투자 원금을 여기서 보면 아까 네. 이제 초반에는 10억 초반대 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1억 3천 정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근래 3년 동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3년 수익률을 보면 약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당 소득도 지금 많고 그래도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999년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배당 투자라는 50에 은퇴했다. 99년에 공기업에 입사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나 전문가 강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투자에 좀 여러 번 실패를 좀 겪으셨다면서 주식 전문가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는 내용을 책에 적어주셨거든요. 아, 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한번 느낌을 적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한 적도 없고요. 네. 크게 망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거뒀다는 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실패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24년 투자하는 동안. 근데 어쨌든 누구나 그렇듯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뭐 단타도 하고 테마주도 하고 뭐 주위에서 이거 좋다더라. 그리고 뭐 테마주 같은 것도 하고 또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막 종목 섞어서 막 매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지수 투자 손바닥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이게 투자자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네.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투자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 인덱스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괜히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한 거 아닌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게 투자에서는 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점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라. 맹신하진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테슬라 다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주가를 예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종목이 좋은 주가는 아니잖아요. 좋은 가격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그 번외 옆으로 새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 투자하시면서 과거에도 좀 금리 인하기나 막 2000년대 아마 중반일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저기 LG 생활건강 같은 뭐 이런 소비재가 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나요? 약간 번외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LG 생활 건강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도 제가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너무 갑자기 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화장품 뭐 잘 팔린다고 맞아요, 그랬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소비재가 좋다고 한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날 때 뭔가 이제 원자재 올라가니까 뭐 곡물 올라간다 이런 약간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네. 원자재가 또 올라갈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중국 화장품이 나면 또 화장품으로 가야 되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인덱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로 가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장님 지금은 16억 원의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지금 또 보니까 평가액이 17억까지 올라가셨는데 네. 어제 네, 어제 기준으로 네. 예. 월 1,0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연으로 치면 이제 1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죠. 예, 그리고 50에 이제 나이 50이 되시기쯤에 남편분하고 같이 퇴사를 하셔서 파이어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퇴사를 했고요. 네. 남편은 1년 더 다녔습니다. 아, 1년 다니셨군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알겠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금액을 부리실 수 있었는지 좀 지금까지 이제 투자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당주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고 거의 몰빵에 가깝게 두세 종목 사서 집중 투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종목 투자 수익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코덱스 200 같은 것도 했었고 음. 현대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불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코스피가 1,7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불 담보 대출을 해서 코덱스 200에 투자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집을 팔고 잠깐 동안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면서 현대차에다 몰빵한 적도 있습니다. 집 팔고 주식 투자 올인하는 거 맞네요. 아니, 맞긴 맞는데 그 네.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개별 종목은 또 그렇다 쳐도 이게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코덱스 200 같은 지수 투자는 좋죠, 좋은데 분배금이 너무 낮더라고요. 분배금이 좀 낮고 그리고 주택을 숏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대출이자 부담도 있고 또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좀 아무래도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져갈 거면 고배당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저평가된 고배당주를 찾다 보니까 찾아서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의 효과를 누리자.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고 대략 지금의 포트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포트가 된 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서 네.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보같이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느냐 하는데 워낙 또 대출 내는 걸 싫어해서 네. 사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처럼 기회가 다시 온다면 네. 정말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배당주에 올인할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 뭐 2017년 정도부터 지금의 어떤 배당주 투자를 뭐 완성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집 사고 2015년 15년쯤에 집을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지금의 금액이 된 거죠. 와, 그럼 그럼 3천만 원의 자본금에 매달 이제 벌어들이는 월급이랑 이런 거 뭐 투자 수익 합쳐서 계속 불려오는 그렇죠. 거죠. 배당금 다시 재투자하고 한 푼도 안 재투자하고. 쓰고 아. 그리고 성과급이 만약에 나왔다. 네. 그러면은 뭐 야, 나 이번에 성과급 진짜 잘 나왔어. 뭐 여행 가자. 이게 아니고 네. 한 푼도 안 쓰고 퇴직할 때까지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또 복리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 16년 이때면 거의 뭐 한 9년 동안 뭐 월급이나 뭐 성과급 아니면 배당 수익 나면 다 재투자.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처음에 보여줬던 무슨 뭐 10억 가지고 이 16억을 수익을 하신 게 아니고 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7억까지 오셨다. 그리고 99년에 제가 입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첫 월급이 54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중간에 집을 2번 갈아타고. 아, 집중. 부동산 투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부동산 투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5년에 집을 사셨으니까 그래도 저점을 잘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가 싸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또 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밸류에이션의 장인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그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된 뭐 종목이 2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어떤 그 종목에 투자를 하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금융주 비중이 제가 이제 공개된 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주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높은데 네. 그게 9억에서 10억 정도가 돼요. 두 개 합쳐서요. 그렇죠. 야, 그럼 뭐 거의 뭐 절반이 뭐 60-70%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일 큰 이제 딱 그것만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계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8,212주 갖고 있어요. 그게 한 5억 천 정도 되고 네. 기업은행이 32,390주. 그러니까 계속 사서 모은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4억 6천에서 두 개 합쳐서 9억 8천 정도 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님의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투자, 지수의 투자라는 맞아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지금 두 종목에 몰빵이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지금 네. 제 종목이 한 30종목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 막 계속 배당률이 좀 낮더라도 네. 계속 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집중이 돼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금융주들이 배당이 엄청 좋았어요. 정말 금액은 가격은 싸고 네. 배당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사다 모으다 보니까 좀 이게 몰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종목이 30종목이 됩니다. 그럼 30종목 중에 이제 여기를 좀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사신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두 종목을 이렇게 많이 모으시게 된 또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배당주를 찾을 때 지금 고배당주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사지? 가격은 싼데 네. 실적은 매년 잘 나와. 네. 거기다가 배당도 계속 성장을 해. 네. 이걸 왜 안 사지?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이거를 계속 사다 모으다 보니까 네. 이쪽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 뭐 2016년 뭐 이때부터 뭐 17년부터 그럼 그때도 엄청 쌌었나 봐요. 엄청 쌌어요. 8% 10% 이랬습니다. 배당률이 그럼 지금은 또 막 밸류업이다 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막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지면 네. 그때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 보시기엔 하나금융지주랑 기업은행이 가격 대비 배당률도 높고 뭐 좋으니까 이게 사모보다 늘어났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배당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차에서 좀 이렇게 분산 투자 서른 종목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좀 금액을 이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게 아니고 네.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집까지 일시적이지만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있는 자산도 날리고 배드엔딩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그냥 부동산 투자한 것만 못한 결과가 훨씬 많은데 그 작가님은 그런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달랐길래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 세계에서도 많잖아요. 네. 집을 왜 깔고 앉아 있냐. 그쵸. 그 돈을 다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오면 저도 그럴 생각은 있어요. 네. 어쨌든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인 거예요. XOXL 같은 네. 고배율 레버리지나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배당이 없는 투자처에 올인을 하면 아무래도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쵸. 뭐 XOX 같은 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그러다 진짜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그 저같이 투자를 하시면 사실 빵원에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계좌는 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산을 날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투자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뭐 4%라고 치면 7%의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배당도 꾸준히 늘어날 테고 그 대출 이자와의 차익은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손해볼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운도 중요하죠. 맞아요. 운도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네. 어떤 책인지 좀 시청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출판사 체인지어 북스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은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투자 철학이나 네. 투자 속성 그리고 배당 투자가 무엇인지 배당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배당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책 제목대로 제가 배당 투자로 50에 은퇴를 했고 배당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요. 책 표지를 보시면 나무에서 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쉽게 네.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랐고요.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 흑백이 아니다. 회색이다 생각해서 제가 네. 바탕은 그레이로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색깔은 그레이. 그래서 뭐 디자이너 선생님 많이 신경 써주시긴 했지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흑백이 논리가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지금 뭐 투자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금융주의 기업은행이 당시에는 뭐 주가도 싸고 그렇죠. 배당도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도 안 사고 거들떠 보지 않은 이제 암흑의 주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다 몰려갈 때 투자해봤더니 되게 좋더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어서 네.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 ETF에 대한 내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수에 투자해야 된다. 종목 말고. 근데 ETF 투자나 슈드, SCHD 같은 고배당 성장주 투자를 또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약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 책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배당 투자도 어쨌든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네.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지만 반대한다고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애를 했는데 슈드가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슈드도 아주 좋은 ETF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에 있어서 모든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점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ETF 사라고 많이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ETF가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나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싫고 네. 그다음에 주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갈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은퇴하면 이제 주주총회 열심히 다닐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ETF 안에 제가 싫은 종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좀 현실적인 이유네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또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네. 의외로 이렇게 단기 매매를 또 소위 단타를 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 과세에 해당되는 그 배당 투자자에게는 이게 약간 중요한데 이게 그래도 네. 그로스업 적용이 안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 얘기하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ETF하고 네. 미국 주식에는 그로스업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한 7,700만 원 정도가 이제 15.4%가 나가고 그 이상은 이제 누진이 되는데. 네. 제가 어쨌든 국내 주식을 샀으면 제가 주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제외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가 나가잖아요. 네. 거기다 배당소득세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불리해진다,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숨은 단점들도 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ETF 투자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쓴 것이니까 다른 책에서는 아마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이렇게 책에다 쓴 겁니다. 그럼 아까 좀 이제 투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이 조금 더 실질적인 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ETF나 슈드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종목이 뭐 가격이 비싸다거나 배당이 적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내가 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선택이 돼서 그런 단점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은 종목만 쏙쏙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똑같죠. 음, 제가 30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나름 ETF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ETF를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만들어라가 그렇죠. 좀 더 핵심인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 뭐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뭐 어떻게 작가님은 보면 일단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작가님은 고배당을 받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 사면 되냐?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네. 너무 간단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사셔도 진짜 무리가 없어요. 접근하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강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네. 퍼나 PBR은 낮고 네. 배당률이 높은 종목 중에서 매출과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는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약간 그 교과서적인 답변. 열심히 아니, 네. 공부하고 서울 야근 저녁으로 열심히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글우글한데도 왜 안 살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귀찮다. 나는 정말 주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배당 ETF를 서서 모으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사시지 마시고 네. 여러 개의 종목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음. 아니면 네이버 증권 같은데 네.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서 고배당 치시면 쫙 나와요. 컴퓨터에서 치시면 나오는데 그 고배당 ETF를 또 펼쳐보시고 네. 보면 중복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배당 ETF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게 겹치는 것들, 그렇죠. 종목. 그런 거를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음.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역으로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 제 몇 년간의 운영 수익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네. 최근에 금융주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밸류업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좀 왜곡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엔 되게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식 평가액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 5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주가 수익률에 또 배당 수익률까지 하면 연 8에서 10%는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재무제표인데 네. 이게 보시면 12년에서부터 22년 대략 한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네. 펄을 한번 보세요. 뭐 5.2에서 그러니까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때 안 좋은- 보면 주당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쭉 가다 보면은 16년, 17년을 보시면 네. 갑자기 16년에 배당이 확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17년, 18년쯤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들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23년은 좀 잘렸는데 22년에도 보시면 퍼가 3밖에 안 돼요. 그 주당 순이익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 자기 자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구 자본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8% 가까이 7.96%.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주당 배당금 보세요. 엄청 예전에 비하면 지금 거의 8배 10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사냐. 이거 왜 안 사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사지? 제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금융주를 산다고 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살 때는 배당률이 제일 높은 걸 사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이냐? 네. 이게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으셨군요. 그럼요. 이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셔라. 확인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확인하시는 거는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 10년 정도 확인하시면 네. PER, PBR, 기본적으로 배당률 뭐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작가님 이번에 출간하신 배당 투자 나는 50이 은퇴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용어 설명이 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용어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책만 보면 된다. 네. 작가님 근데 배당 투자는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거 뭐 배당금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안 사는 다 이유가 있다. 시세 차익이 안 나고 그냥 이 배당만 받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내용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 수익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게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작가님? 많은 분들이 배당주 네.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근데
그 배당주는 배당은 받고 네. 주가는 갉아먹고 그쵸. 손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 꾸준히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전에 보여줬던 그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내 금융주들 상승이 그 예이고요. 그리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 뭐 맥쿼리 인프라, 네. 이원 등등 고배당주들을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결국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네. 이제 뭐 미국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시세 차익이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네. 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이 크진 않죠. 네. 제가 뭐 몇십 배, 막 100배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또 하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배당 안 주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치, 그쵸. 골라서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고금리 시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제 세대인데, 네. 그러니까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뭐 1년에 100만 명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부는 또 고배당주들의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화면 잠깐 보시면 저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게 이 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네. 금융주를 투자할 때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간 거 보세요. 가격이 지금 뭐 그렇죠. 야, 이게 뭐 몇 배예요? 지금 5배 정도 이상 올라. 제가 이거 투자했으면 지금 몇 배는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16억이 아니라 이제 뭐한 50억이 그렇죠. 40억, 50억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메리츠 금융주주가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그때 사놓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산이 엄청 불어나가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보다 나은. 그럼요.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고. 지금도 배당도 꾸준히 다 잘 나와요. 이 종목들이 다. 이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오른 것 같지만 네. 실적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재무제표 찾아보시면 알지만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유보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SK텔레콤 누구나 다 아시는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네. 이 앞쪽을 보면 네. 여기도 이랬습니다. 일자로 가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이 배당주가 인기가 없어 보이시는데 주식은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고 맥쿼리 인프라는 다 아시잖아요. 네, 이거 뭐 유명한 그 배당주 투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전에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한 3-4배 올랐을 거예요, 주가도.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몇 가지 종목을 좀 사야 되지? 뭐 어떤 사람은 한두 종목에 이게 고배당 나오는 거 그냥 몰빵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작가님은 좀 뭐 어떤 쪽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해요. 네. 저도 뭐 경제 유튜브나 전문가들 나온 거를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들 보는데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은 나와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2-3 종목만 사야 된다. 뭐 많아야 3-4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떤 분은 10종목이라 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사한 배당률이라면 가급적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그럼 ETF는 나쁜 건가요? 그렇죠. ETF는 수많은 종목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종목이 제가 30종목인데 네. 사실은 또 섹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관리가 어려울 것도 없고 그 전체적인 투자의 운명을 뭐 우리나라나 네. 미국 전 세계와 같이 가겠다. 즉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수십 년 투자 성과가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30종목 정도는 충분하대요. 저는 충분하다. 괜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고배당 그 주인데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조금 더 기술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30종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주로 뭐 금융주 위주이시죠? 지금은 금융주인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좀 다른 종목을 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렇죠. 하시는 이제 거예요? 지금 살려고 했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갈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이제 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네. 하나사무비나 GS 우에다가 몰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우선주를 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주를 사실 때 본주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음. 결국은 우선주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주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싼 우선주를 사고 본주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선주는 뭐 안 좋다,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실 투자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괜찮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주식을 배당주를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사야지 왜 한국 주식을 사냐? 지금 미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박스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같거든요, 진짜. 맞아요. 기왕이면은 가격도 오르고 틀린 말은 배당도 아니죠. 잘 주는 미국 주식이 낫지 않냐? 세금 떼더라도 요거 근데 작가님 한국 주식만 사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고르는 기준이 고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ETF죠.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배당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슈드가 배당률이 제가 받는 배당률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더 사도 되잖아요. 그치, 국내 주식이 저평가면 지금 사는 게 좋은 거죠. 맞죠. 하는데 그 코스피 전체의 실적이 어쨌든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스피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의 입장에서 저는 철저하게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배당주들이 실적하고 배당 성장이 참 좋은데 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서 미국 주식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노후 대비로 국내 배당주들도 슈드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뭐 밸류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쵸. 정말 이제 말만 사실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뭐 나온 건 없지만 정말 밸류업이 돼서 주가도 오르고 그쵸. 자주 소각할지 모르는 그럼 배당률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저도 또 딴 구간으로 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환급성이 좋잖아요. 네. 언제든지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한국 주식이 작가님이 보시기엔 배당률이 높고 그렇죠. 가격이 저평가되어 네,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우열을 나누는 건 아니다. 맞아요. 미국이랑 그럼요. 언제든지 나도 미국 갈 수 있다. 미국에서 10% 주면 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안정적인 뭐 그런 게 나온다면. 중국에서는 20% 주면 가는데. 중국도 갈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음.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당률이 높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재무제표 10년 정도는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셔라.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좋은 배당 투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배당락도 네. 있고 세금도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그 이유겠죠. 네. 저도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세요. 그렇잖아요. 몇 프로 정도 원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보통 제가 평가해 이제 주십시오. 어떤 분은 5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최소한 20-30%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막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 배당률 네. 10%만 나와도 땡큐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연 배당률 10%만 나와봐요. 그러면은 이게 복리로 몇 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몇 배가 되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전 재산이 계속 들어가서 굴리다 보니까 이 재산이 돼서 뭐 너는 지금 자산이 크니까 10%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개 중에는 뭐 난 그냥 주식으로 용돈벌이만 하겠어. 그러니까 네. 몇백만 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위에 몇 네. 천만 원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내가 이제 후배한테도 몇 프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선배님 30%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연 30%면요 최고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10% 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연수익률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배당률 10%가 연 배당률이 눈에 차지 않겠죠. 그래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크다. 기대 수익률 너무 기대 수익률 높죠. 너무 높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네.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최고 브레인입니다. 그렇죠. 다 유학파에 맞잖아요. MBA 출신들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뭐 물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라의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10%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전 최근에 좀 비트코인 관련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세계는 그러니까요. 원하시는 한 2-300%가 기본이니까 맞아요. 여기랑 이 주식을 보면 참 이게 차이가 크다. 저도 그래서 포모가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10,000원대, 100,000원대 못 알아봤을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은 저 이게 개인 생각인데 고수익을 좀 단기간에 원하면 차라리 주식 말고 비트코인을 가고 작가님 말씀대로 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가는 수익을 주식 쪽으로 이게 월배당 이쪽이 오히려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금액을 요즘 그런 생각을 조금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급여 생활자가 비트코인에 잘 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알트코인 막 이상한 거 했다가 안 되면은 진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시장 가격을 모르겠고 그쵸. 너무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만 원대도 비싼 것 같아. 100만 원도 비싼 것 같아. 1,000만 원도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쫄보는 못 들어갔지만 진짜 난 1억 없어도 돼. 버릴 돈 없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 차이겠죠. 좀 개인적으로 좀 자본이 되시면 이렇게 배당주 투자하신 다음에 배당 나오는 거에 일부를 그냥 이렇게 적립식으로 코인 사실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의견이.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가 됐는데 작가님 지금 시점에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를 읽어보면 고배당 고성장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이 안에? 그렇죠. 제가 어쨌든 뭐 고르는 법도 있고 제 철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내가 그 주식을 산 친구들한테 그 퍼는 얼마야 물어보면 그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공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둘러싼 이 유니버스. 네. 를 이해하려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크로의 영향, 네. 그러니까 뭐 선반영, 후반영, 뭐 킴반영, 각반영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의 요소도 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내 생애 주기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하필이면 고금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의 세계는 이 유니버스 너무 복잡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배당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배당 투자를 하면서 좋은 배당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에 또 중요한 게 절세, 네. 세금 관련해서도 제 현실적인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기재를 해놨고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썼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금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좀 꺼리는 이유가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세금과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거든요. 세금. 요 세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배당 투자의 최대 단점은 세금,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건보료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세와 건보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세금이 금융소득 2천 이하는 15.4%잖아요. 금융소득은 뭐 다 마찬가지로 15.4%니까 네. 보시면 되면은 원천징수로 300만 원 정도가 분리과세가 되겠죠.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항목과 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보험료를 합해서 한 8% 정도 또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에
23.5%는 세금과 건보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종합과세가 종합소득 누진세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나갑니다. 많죠. 그러니까 연봉 10억 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야,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책에 써주신 걸 보니까 이게 급여가 좀 적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배당도 커지고 연봉도 합쳐지면은 뭐 종합소득세 이제 최대구가 막 45%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뭐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면 이거 왜 하냐 그렇죠. 요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피한다거나 좀 뭐 방법이 있나요?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세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건보료는. 맞아요. 만약에 진짜 급여 10억, 20억 되시는 분들은 진짜 씁쓸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진짜 10억이 넘으면 50%가 다 나가는데 또 거기다 건보료도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죠. 절세를 해야 되는데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부부 또 명의 분산도 하시고 네. 그 일부러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일에 피해서 팔고 배당 나길래 다시 사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각자 8천만 원 안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년생 같은 분들은 아마 또 연 2천만 원 받으시려면 또 기간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 부담스러우면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2천만 원 이하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주에서 나오는 걸로만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각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되고 네. 그러니까 15.4% 그러니까 8%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3.5%고 1,0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네. 765만 원이 세후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이 765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최대치까지 받긴 할 거지만 23.5%가 넘어서까지는 안 받으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연봉 받으시면서 그렇죠. 뭐 한 4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 23.5%다. 그렇죠. 그럼 4천만 원 배당이면 1년에 거의 뭐 300만 원 넘는 거니까 한 달에. 나쁘지 않죠. 그럼 300만 원 연봉 월급만큼 들어오면서 그렇죠. 요 정도 근데 아마 그게 세금이면- 금방 되는 건 네. 아니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네. 제가 그 책에도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 세금 다 떼고 월 100만 원 혹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당금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떤 주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금이 좀 투자가 필요한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 겹쳐지는 분도 많은데 월 배당 소득에 맞게 세후 6% 배당 수익을 역산을 하면 네. 이제 투자 원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2억을 7%의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세후 6% 정도 계산을 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연 월배당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 종목을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네. 투자금 규모하고 상관이 없이 최대한 많은 종목을 저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세전 지금 말씀하신 7% 상품을 찾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세 상품을 최대로 이용하시면 좋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사회 초년생 네. 아니면 저처럼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을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맞게 참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있어. 그래도 좀 현금이 또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뭐 부동산도 안정적인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쵸, 이렇게 좀 그쵸.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이하는 어차피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쪽에 완전히 내가 올인하지 않더라도 2천만 원이면 배당 그냥 꾸준히 용돈처럼 받게 하고. 네네. 네. 작가님 그 금투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네. 배당 다 좋은데 이거 금투세 시행되면 주가 대만처럼 30%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투자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 급락도 진짜 엄청 나겠죠. 근데 급락 여부보다도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던 세금이 생기는데 그쵸. 당연히 음.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뭐 공제라든지 네.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거래세 폐지라든지 그런 반대급부 없이 시행을 하신다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탈은 계속되겠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댓글에도 처음에는 제 거를 보면은 다 마이너스니까 네. 다 퍼랬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그때도 수익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또 실현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주식은 답이 아니야. 뭐 쭈암님 미국에 투자했으면 지금 100억 되셨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마 계속 이탈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돈에 국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네. 미국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뭐 투자자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낮은 곳으로 갈 거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주는 사실 금투세에 또 크게 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아주 뭐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배당만 받으면 되니까. 배당 소세만 내면 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한국 시장에는 악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배당컷이 막 발생이 되고 실적도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또 그 반대로 또 배당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배당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도 싹 정리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작가님 금투세 시행된다고 하면 이제 막 예고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한다. 네. 그럼 주식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거면 그때 뭐 그러니까 금투세를 맞아보고 결정할 거냐? 금투세 전에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나는 이제 미국으로 튈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죠. 네, 대신 제가 어쨌든 항상 어디에 가서나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시행 때까지 들고 보겠다. 네. 단 떨어지는 거 봐서 대응할 수는 있다. 언제든지 저는 대응 가능해. 항상 말씀하시면 유연하게 투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 금투세 이게 요즘 뜨거워요. 그 원안에서 좀 뭔가 그럼 이게 좀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약간 좀 어떤 게 빠지고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장기 투자에 네. 뭔가 뭐 메리트를 준다든가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한다면 굳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작가님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책에 세금과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것들이 지면에 할애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세금과 연금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보통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한참 동안은 마찬가지였지만 연말정산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종합과세 신고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 뭐 40대 후반이나 중반 빠른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급여도 올라가고 투자를 또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하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나중에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니까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절세 공부를 꼭 하셔서 그러니까 절세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책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수적인 것만 써놨지 막 방대하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세도 어느 정도 기본이긴 하지만 또 한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시라고 네. 책에도 어느 정도 서술을 했습니다. 작가님 그 ISA하고 IRP 이쪽을 좀 많이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이게 왜 좋은 일단 왜 좋은지부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나왔는데 ISA도 좀 개선을 하겠다. 최대 2억까지 절세를 해주겠다. 1인당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1억이지만 매년 2천만 원씩 넣으면 되지만 이게 작은 금액 같지만 네. 배당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네. IS 계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절세가 되고 배당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ILP에다 넣으셔서 하시는 네.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배당 투자랑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거의 필수 상품이다. 그렇죠. 아니 이게 배당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해라. 그렇죠. 무조건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거 국가가 만드는데 해야겠네요. 그거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나라에서도 운만 띄워놓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2억까지 된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다 가입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도 2억이 돼서 와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금융주가 또 살짝 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죠.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금투세를 시행할 거면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반대급부를 주면서 그렇죠,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죠. 한국 시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좀 만들어져야. 그렇죠. 지금은 너무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작가님 그러면 이제 여담인데 이제 월 1,000만 원씩 이제 배당도 들어오고 남편분이랑 같이 은퇴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여생 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저는 은퇴하면 되게 심심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전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야 퇴직하면 심심하지 않겠냐, 뭐 멍 때리고 있을 거냐. 저는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튜브가 막 쇼츠 보고 막 춤추고 막 이러시는 그러니까 진짜 어그로 끌라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춤을 못 추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춤 잘 췄었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근데 하여튼 퇴직을 하면 심심할까봐 유튜브를 사실은 퇴직 전에 네.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보고 취미로 한번 해보자. 근데 유튜브를 취미로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그래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근래에는 정말 이게 운이 좋은가 봐요. 제가 갑자기 말년운이 폈나. 사실 책을 낸 것만으로도 지금 네. PD님께서 저한테 자꾸 작가님 하시는데 사실 적응이 안 돼요. 작가님이라는 게 사실 책 한 권 썼다고 작가라고 불리는 것도 제가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지금 너무 바쁘고 이렇게 네. 바쁠 줄 몰랐거든요. 매주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강연 요청 이런 게 많이 오신 건가요? 강연 요청도 있고 인터뷰 출연 요청도 있고 해서 뭐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있고 이제 뭐 여행도 좀 하고 신랑이랑 남편도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백수가 됐습니다. 두 부부가 완전히 백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리고 또 책을 한 권 쓰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난 수필을 되게 쓰고 싶었어요. 이제 네. 출판사에서는 주식을 원하시지만 이것도 한번 내가 네. 전자책으로 한번 내볼까 막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책도 많이 읽고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회사 다닐 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못 읽었던 네. 그 장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읽고 있고 소설 같은 거. 뭐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8권을 다 읽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닐 거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땐 사실 놀러 갔다 와서 바로 또 출근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주말에 놀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평일에 사람 없을 평일에 사람 없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같고 그 유튜브도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는 뭐랄까 점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막 떠들었는데 이제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제 목적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네.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네.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자.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되겠냐. 빨리 미국으로 가셔서 몇백 배를 올리셔야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비트코인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비트코인 그 수익률을 보면 포모가 오긴 하지만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욕심 안 부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게 배당주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떨어지고 뭐 실적 발표 나면 막 20 이러면 지금 팔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작가님은 배당주 투자니까 맞아요. 그냥 뭐 떨어졌나 보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거구나. 편해요. 배당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떨어졌어? 더 사면 되지 뭐. 뭐 이런 심정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네. 편안한 투자다. 네. 여기도 보면은 탑승감이 좋다. 탑승감이 좋다. 네. 작가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돈도 중요해요. 투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크게 인식을 못 하시는 거에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주식창만 보시고 하시면서 뭐 10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수익률이 좋은 걸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분들한테도 뭐 젊으신 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라 젊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지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30대, 40대 초반에 그 여태까지 벌어놨던 거 뭐 1, 2억 다 날리면 그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럴 때는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연봉을 올리고 자기 실력을 올리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의 저자신 쭈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